엄마, 우리 가족 모두가 이 집안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엄마에게 돈 좀 달라고 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요. 왜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제 이름은 박선자, 올해 62입니다. 평생 뭘 하고 살았냐고 물으신다면 제 인생은 소독약 냄새와 남의 집먼지 속에서 허우적댔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젊어서는 파출부로, 나중에는 빌딩 야간 청소부로 일하며 제 두 손이 깨끗했던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손피부는 사포처럼 거칠고 손톱 밑에는 아무리 씻어내도 지워지지 않는 검은 때가 껴있었죠. 하지만 바로 이 손으로 저는 한 푼, 두 푼 4억 원이라는 돈을 모았습니다. 제 평생 만져본 가장 큰 돈이었고 제 피와 땀, 눈물과 맞바꾼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제 외아들 이민혁에게 전부 주었습니다. 민혁이는 서울 근교 희망신도시에 아파트를 구하려 했습니다. 매매가 아니라 전세로요. 그 4억 원이 바로 전세 보증금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민혁이 이름이 적혔지만 돈은 제가 은행 창구 앞에서 해질대로 해진 제 통장에서 아들의 계좌로 한 푼 한 푼 이체해준 것이었습니다. 창구 아가씨는 저를 보며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치 어머님, 평생 모은 돈을 정말 다 주시는 거예요? 라고 묻는 것 같았죠. 그때 제 마음은 뜨끈했고 자랑스러움에 저도 모르게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내 아들이 출세했구나. 서울 근교에 번듯한 집을 얻었구나. 이 애미로서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면서 3살배기 손자 준우를 돌보는 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훗날 늙어 거동조차 못하게 되면 저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지는 깨끗한 집에서 뛰노는 손주를 보며 조용히 눈을 감으리라 마음속으로 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복의 시작이 아니라 제 남은 인생을 뒤흔들 악몽의 서막이었습니다. 며느리 최지연은 제가 그 집에 발을 들인 첫날부터 단 한 번도 미간을 펴는 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밖에서 묻혀온 소독약 냄새가 아이에게 해롭다며 질색을 했습니다. 제 손이 거칠어서 손주 연한 피부에 상처가 난다며 준우를 안아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장보기, 밥하기, 빨래, 청소까지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 허리가 끊어질 듯 일했지만 그 포동포동한 작은 손주를 한번 안아보려고 손을 뻗기만 하면 지연이는 꼭 도둑이라도 감시하는 눈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어머님, 방금 밖에서 오셨잖아요. 먼지 때문에 아이 호흡기에 안 좋아요? 어머님, 손 좀 씻으세요. 소독용 핸드워시로 여러 번 꼼꼼하게요. 제 아들 민혁이는요. 그 애는 장님이고 귀머거리였습니다. 늘 아내의 힘듦만을 보았고 늘 이렇게 말할 뿐이었죠. 엄마, 지연이도 다 준우 생각해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유난 떨지 마시고요. 유난을 떤다고요? 이 집에서 저는 숨 쉬는 것조차 잘못인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사돈댁이 오셨습니다. 지연이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척하더니 제가 새벽부터 우리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오전 내내 푹 고아낸 속꼬리곰탕을 내왔습니다. 식탁에서 지연이는 친정어머니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내 솜씨 좀 맛봐. 이거 고느라 아침 일찍 일어났잖아. 사부인은 한술 뜨고는 칭찬을 아끼지 않더니 이내 화제를 바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부인, 이제 민혁이도 직장에서 자리 잡았으니 좀 더 큰 집으로 옮기는 걸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학군 좋은 곳으로요. 우리 준우 미래를 위해서 말이에요. 지연이가 즉시 눈을 반짝이며 말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엄마. 어머님 시골에 물려받으신 오래된 집 있잖아요. 어차피 혼자 살지도 못하시는데 그거 팔면 딱 첫 계약금은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더 좋은 동네로 옮기면 준우 교육에도 좋고요. 그 순간 심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졌습니다. 그 오래된 집은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흔적이자 제 스스로를 위해 마련해둔 마지막 퇴로였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내 노후 자금이라 안 되는데 모기 소리만 한 목소리였지만 그들은 똑똑히 들었습니다. 식탁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혁이의 얼굴이 돼지간 빛으로 시뻘개졌습니다. 사돈 앞에서 제게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는 벌떡 일어나 식탁을 돌아 제게 달려오더니 제 머리채를 움켜쥐고 의자에서 저를 끌어내렸습니다. 제 머리가 바닥에 세게 부딪혔고 귓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내 미래는 조금도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그 순간 저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 마음속 무언가가 쩍 하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제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사돈들 앞에서 죽은 개처럼 머리채를 잡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늙고 힘없고 배운 것 없으니 걸레 조각처럼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이 집은 제 돈과 피땀으로 세운 집입니다. 이제 제 방식대로 이 집을 제 손으로 무너뜨릴 것입니다. 제 평생 가장 익숙한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젊었을 적 월급날이면 가장 먼저 은행으로 달려가 제 이름이 적힌 통장에 돈을 넣었습니다. 통장 잔고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마치 사막을 걷는 이가 작은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과 같았습니다. 고되지만 희망이 있었죠. 민혁이의 전세보증금 4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저는 은행 3곳을 돌며 모든 정기예금과 노후보험금, 심지어 푼푼이 붙던 게 돈까지 전부 해지했습니다. 모든 돈을 직접 창고에서 찾아 한 푼 한 푼 민혁이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이체 확인증들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돈 문제는 항상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 제 평생의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얇은 종이들과 텅 비어버린 통장 몇 권을 양철 과자 상자에 소중히 담아 제 방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때는 이것들이 훗날 손주에게 할머니가 이만큼 대단했단다 하고 자랑할 증거가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무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희망 신도시에서의 나날은 지금 돌이켜보면 하루하루가 유리 조각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는 방 3개짜리의 햇살도 잘 드는 넓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공간은 창고를 개조한 창문도 없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방은 싱글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 하나를 겨우 들여놓을 수 있을 만큼 좁았습니다. 저는 매일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먼저 부엌으로 살금살금 가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지연이는 전날 해둔 음식을 먹지 않았기에 죽은 바로 끓여야 했고 반찬도 바로 무쳐야 했습니다. 민혁이는 콩국을 좋아해서 전날 밤 콩을 불려뒀다가 아침에 그 요란한 믹서기로 직접 갈아야 했습니다. 믹서기가 쥐윙 굴릴 때마다 저는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짜증 섞인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부부가 출근하면 저의 진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3살배기 준우에게 밥을 먹이는 것은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아이는 밥 먹을 때 온 집안을 뛰어다녔고 지연이는 눈 나빠진다고 텔레비전을 보여주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저는 밥그릇을 들고 아이 꽁무니를 쫓아다니며 어르고 달래야 했습니다. 준우야, 착하지. 한 숟갈만 먹자. 할머니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하지만 지연이가 집에 있는 날이면 그녀는 즉시 제 손에서 밥그릇을 낚아채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먹이면 버릇 나빠져요. 그리고 이 달걀찜 너무 짜요. 애들은 이렇게 짜게 먹으면 안 돼요. 그러고는 제가 힘들게 만든 음식을 일부 덜어버리고 준우에게 자신이 말하는 영양유아식을 새로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남은 밥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마음속은 온갖 감정으로 뒤엉켰습니다. 짰을까요? 평생 밥을 한 제 입맛이 짠맛, 싱거운 맛도 구분 못할까요? 그건 짠맛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트집이었습니다. 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 것은 제 몸에 대한 혐오였습니다. 평생 청소 일을 했으니 제 몸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소독약이나 세제 냄새가 옅게 배어 있었습니다. 제 자신은 맞지 못했지만 지연이의 코는 경찰견보다 예민했습니다. 제가 준우 곁으로 다가가기만 하면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이를 안아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는 무심한 투로 말했습니다. 요즘 날이 습해서 그런가
집안 환기를 좀 시켜야겠어요.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나네. 어떤 날은 제게 직접 방향제 한 통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몸에 좀 뿌리세요. 이거 아기한테도 안전한 거예요. 저는 그 차가운 스프레이 병을 쥐고 마치 독약병을 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제 몸에서 나는 냄새는 제 땀으로 그녀의 남편을 키워낸 냄새였습니다. 이제 그것은 저를 혐오하는 죄의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민혁이는요? 그는 언제나 지연이 편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려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기침을 두어 번 참지 못하고 뱉었습니다. 지연이는 즉시 긴장하며 준우를 저에게서 가장 먼 곳으로 옮겨 앉혔습니다. 민혁이는 그걸 보더니 숟가락을 내려놓고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프시면 방에 들어가서 드세요. 준우한테 옮기면 안 되잖아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바늘에 찔린 듯 아팠습니다. 제가 그의 어머니인데 감기에 걸린 저를 걱정하는 말 한마디 없이 아들에게서 떨어지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 없는 작은 방에서 홀로 찬물에 감기약 몇 알을 삼켰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새 식구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구석에 버려진 쓰레기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사돈댁의 방문은 제 존재를 진흙탕 속으로 더 깊이 처박았습니다. 지연이의 부모님은 은퇴한 교사로 저희 집보다 형편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들이 올 때마다 지연이는 마치 열병식이라도 치르는 것처럼 며칠 전부터 저를 닥달했습니다. 바닥은 사람 얼굴이 비칠 정도로 닦아야 했고 소파 틈새에는 먼지 하나 없어야 했으며 냉장고 속 식재료는 유기농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쓰던 털이 좀 빠지는 낡은 행주까지도 새 것으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오던 날 저는 새벽 5시부터 부엌에서 수십 가지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서 지연이는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사부인이 음식이 맛있다고 칭찬하면 그녀는 웃으며 지거 제가 방송에서 유명한 셰프한테 특별히 배운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혁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지연이가 이 식사 준비하느라 며칠을 고생했어요.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진짜 요리사인 저에 대해 예의상으로라도 한마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만담꾼처럼 주거니 받거니 하며 화제를 돈 문제로 몰고 갔습니다. 먼저 준우의 조기교육 학원비가 한 달에 80만 원이라며 마치 그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아이의 미래가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민혁이 회사 동료 누가 새 차를 뽑았고 누가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그 모든 서로는 결국 마지막에 그 무심한 척하는 요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준우 교육보험 이제 슬슬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민혁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 말투는 상의가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옷장 가장 깊은 곳의 양철 상자에서 제 마지막 노후 자금으로 남겨둔 얼마 안 되는 예금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돈을 받아들 때의 그 당연하다는 표정을 보며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털어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욕망의 구멍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보니 사랑으로 포장된 끝없는 착취였습니다. 저는 살찌워진 돼지 같았습니다. 그들은 제 안락한 노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언제쯤 제 마지막 뼈골까지 발라먹을지 궁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치욕의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또다시 사돈댁이 방문했고 또다시 그 익숙한 식탁이었으며 또다시 제가 만들었지만 제 것이 아닌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들의 욕심이 더 커져 있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사부인이 술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희 아파트가 새 것이긴 해도 좋은 초등학교랑은 너무 멀구나. 나중에 준우 학교는 어떡하니? 매일 등하교에만 2시간이 걸리면 너무 힘들 텐데. 지연이는 즉시 그 뜻을 알아차리고 얼굴에 적절한 근심을 띄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도 그것 때문에 걱정이에요. 민혁 씨랑 강남구 쪽에 새로 짓는 아파트를 봤는데 학군이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첫 계약금이 조금 모자라서요.
말을 마친 그녀는 친정어머니와 눈빛을 교환했고 두 사람의 시선은 동시에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송곳 두 자루처럼 저를 꿰뚫으려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못 본 척 그저 밥그릇에 담긴 밥을 묵묵히 먹었습니다. 밥은 차갑게 식어 모래알을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사부인 사돈어른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그 오래된 집 계속 비어 있지 않습니까? 듣자 하니 위치도 괜찮다던데 지금 팔면 꽤 값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 첫 계약금에 보태주시면 유일한 손주 앞길 터주는 셈도 되고요. 이치에 맞는 말 아닙니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낡은 집은 제가 태어난 곳이자 부모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제 어린 시절의 추억이 숨어서 울던 구석이 있었고 제가 존엄하게 노년을 보낼 마지막 안식처로 계획해 둔 곳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목구멍에서 몇 글자를 쥐어짰습니다. 그건 제가 노후에 쓰려고 남겨둔 거라 팔 수 없어요.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이의 얼굴이 험악하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감히 자기 부모님 앞에서 거절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사부인의 미소도 얼굴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가장 먼저 폭발한 것은 민혁이었습니다. 그는 탁 소리를 내며 젓가락을 식탁에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천둥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섰고 분노와 술기운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제가 장모 앞에서 자신에게 망신을 주었고 효자 아들과 능력 있는 사위라는 자신의 모든 위장을 제 안 된다는 한마디가 갈기갈기 찢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그가 억눌린 분노가 가득한 목소리로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우리는 다 이 집을 위해서, 준우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엄마는 우리 생각은 조금도 안 해줘요? 그깟 낡은 집이 밥 먹여줘요? 그건 내 마지막 남은 마음 기댈 곳이야. 미녀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음 기댈 곳. 그게 손주 앞날보다 중요해요.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제게 다가왔고 그의 눈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흉흉한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제 지긋지긋해. 항상 이런 식이야.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내 생각은 눈꽃만큼도 안 해. 그가 제 앞으로 달려왔을 때 저는 반응할 틈도 없었습니다. 커다란 손이 맹렬하게 제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뒤로 잡아챘습니다. 두피에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저는 비명을 지르며 의자에서 거칠게 끌려나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제 뒤통수가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부딪혔고 눈앞에서 별이 번쩍였으며 귓가에서는 윙윙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려고 버둥거렸지만 그는 제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내 미래는 조금도 생각 안 해요. 저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흐릿한 눈물 너머로 사돈 식구들이 냉담하게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축하러 오지 않았고 말리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지연이의 입가에는 희미한 냉소마저 걸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과 상관없는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제가 평생을 바쳐 사랑한 아들은 마치 제가 그의 어머니가 아니라 원수라도 되는 듯 성난 황소처럼 저를 거만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몸의 통증은 그 순간 이미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마치 녹슨 톱날에 잘리는 듯 피도 흐르지 않는 끝없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제 62해의 인생, 저의 모든 헌신과 희생은 이 순간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들을 다시는 쳐다보지 않고 창문 없는 제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문에 기댄 채 제 몸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습기 때문에 검은 점이 생긴 작은 거울 앞으로 다가가 거울 속의 저를 보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했으며 눈빛은 텅 비어 마치 영혼이 뽑혀나간 인형 같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겨울밤 꽁꽁언 손을 비비며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어린 민혁이가 가장 좋아하던 붕어빵을 사주던 일, 학원비를 대기 위해
하루에 3탕씩 일을 뛰며 버스에서 졸던 일, 아들이 대학에 합격한 날 부모님 위패 앞에서 밤새도록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일, 아들이 결혼할 때 제 전 재산을 털어번 듯한 결혼식을 치러주던 일, 저는 아들을 키웠다고, 비바람을 막아줄 든든한 버팀목을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은혜도 모르는 짐승 한 마리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저를 산채로 집어삼킬 수 있는 괴물을 키웠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어머니도 할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걸어 다니는 지갑, 공짜로 부릴 수 있는 가정부, 필요할 때면 언제든 희생시킬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거울 속 늙은 여인의 눈물이 서서히 말라갔습니다. 텅 빈 눈동자 속에 무언가가 다시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독할 정도로 차가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를 향해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박선자, 너는 정말 바보였어. 평생을 바보처럼 살았으니 이제는 깨어날 때도 됐지?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말랐고 마음은 굳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굴복했다고, 그날의 치욕 이후로 제가 순순히 시골집을 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연이는 제 앞에서 학군 좋은 집으로 이사갈 아름다운 미래를 더욱 노골적으로 그리기 시작했고, 민혁이도 때때로 명령조로 저를 재촉했습니다. 엄마, 집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제 침묵을 묵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침묵하는 어머니가 가장 무섭다는 것을. 저는 탐정처럼 제가 1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을 다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제 청소는 더 이상 깨끗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서를 찾기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민혁이의 서재를 청소할 때는 휴지통에 버려진 종이들을 유심히 살폈고, 그의 옷을 세탁할 때는 모든 주머니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저의 순종과 침묵은 최고의 위장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기회는 금방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민혁이가 벗어놓은 양복을 드라이 클리닝 맡기기 위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딱딱한 종이 한 장이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접혀있는 홍보 전단지였습니다. 거기에는 눈에 띄는 큰 글씨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신한미래은행 전세 보증금도 목돈으로. 손쉬운 대출, 당신의 미래에 투자하세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전단지를 펼치자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들은 그저 집을 팔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보증금까지 손대려는 것인가? 저는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전단지 한 장만으로는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제 시선은 서재에 있는 새 문서 파쇄기로 향했습니다. 그건 지연이가 얼마 전 집안의 각종 고지서를 처리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며 사온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참으로 가소로웠습니다. 그날 오후 식구들이 모두 외출한 틈을 타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파쇄기 전원을 뽑고 아래의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잘게 잘린 종이 조각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모든 종이 조각을 비닐봉지에 담아 제 작은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후 며칠 밤 동안 저는 미친 짓에 몰두했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 옆 작은 책상 위에 큰 백지를 펼친 뒤 어두운 스탠드를 켜고 돋보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사람처럼 핀셋과 풀을 이용해 조금씩 그 종이 조각들을 이어 붙였습니다. 눈은 쉬고 뻑뻑했지만 정신은 비정상적으로 맑았습니다. 종이 조각 위의 글씨는 민혁이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제 이름 쓰는 법을 가르쳐주던 때부터 봐온 너무나 익숙한 글씨체였습니다. 사흘 뒤 깊은 밤, 저는 마침내 한 서류의 핵심 부분을 복원해냈습니다. 그것은 대출 신청서 초안이었습니다. 대출 신청인 이민혁. 대출 금액 2억 원 5 담보물란에는 똑똑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희망신도시 3동 502호 전세 보증금. 그 옆에는 투자계획인 듯한 휘갈겨 쓴 글씨도 있었습니다. XX테크 주식, 예상 수익률 30%. 제가 삐뚤빼뚤하게 이어 붙인 그 종이를 보며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것이었군요. 그들은 학군 좋은 집으로 이사 가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와 사돈네 들으라고 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제 4억 원 보증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아 주식 투자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제게 숨긴 채 제 노후 자금을 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주식시장에 던져 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돈을 벌면 그들 것이고 잃으면 모든 책임은 제 것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 복원된 증거를 챙겼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부엌에서만 맴도는 박선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목표가 생겼고 방향도 생겼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연이에게 오랜 친구를 만나러 하루 외출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모든 은행 증빙 서류가 담긴 양철 상자를 보자기에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초구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제 목적지는 서초구 주민법률구조센터였습니다. 동네 게시판에서 본 곳으로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센터에 들어설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평생 시장 상인이나 은행원하고만 상대해온 제가 법이라는 것과 엮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를 맞아준 사람은 김 변호사라고 하는 민혁이보다 몇 살 많아 보이지 않는 젊은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그녀는 무척 친절하게 제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천천히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보자기를 열어 제 보물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이미 해지된 10몇 건의 통장, 민혁이에게 이체한 모든 확인증, 그리고 어젯밤 제가 복원한 대출 신청서 초안의 복사본까지. 제가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어떻게 아들에게 돈을 주었는지, 그리고 지금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제 돈으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 계획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가장 꾸밈없는 언어로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차분하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아주 인내심 있게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녀는 제 모든 이체 기록을 꼼꼼히 살피고 대출 신청서 초안도 확인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이 가득했지만 그보다 더 강한 전문가로서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선자 여사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사님의 상황은 법적으로 매우 명확합니다. 우선 이 4억 원은 아드님 계좌로 들어갔고 전세 계약도 아드님 명의지만 여사님께는 자금 출처와 이체 증빙이 완벽하게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보증금의 실질적인 출자자가 여사님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는 아드님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라고요? 저는 그 말이 생소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녀가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증여자는 특정 상황에서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배은망덕한 행위를 했을 경우, 예를 들어 학대나 모욕 같은 행위입니다. 아드님이 여사님께 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이 조항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게다가 여사님 모르게 여사님의 자금으로 형성된 재산을 고위험 투자에 사용하려 한 것 또한 여사님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그녀의 말은 한 줄기 빛처럼 제 마음속 모든 어둠과 혼란을 환하게 비춰주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김 변호사는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증여 해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고 더 직접적인 방법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실질적 출자자인 여사님께 직접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증거 자료가 있으니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중에 그들이 이 돈을 빼돌리거나 담보로 잡지 못하도록
즉시 법원에 재산보전 처분을 신청해서 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모든 처분 권한을 동결시켜야 합니다. 재산보전, 동결, 제가 알아들을 수 없던 그 단어들이 그날 오후 제 평생 들어본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되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저는 여러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평생 행주와 국자만 잡던 제 손으로 처음으로 정식 법률 서류에 제 이름 석자를 한 획 한 획 눌렀었습니다. 박선자의 마지막 글자를 쓰고 나자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늙은 어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법이라는 무기를 손에 들고 제 잃어버린 땅을 되찾으려는 전사가 되었습니다. 법률구조센터를 나설 때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가 준비해준 소송 신청서 사본과 재산보전 신청 접수증을 보자기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이 종이들은 4억 원이 든 통장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것들은 제 남은 인생의 존엄과 자유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 시장을 지나다 갓 나온 싱싱한 배추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오직 나만의 김치를 담글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상은 다시 표면적인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지연이와 민혁이는 제가 더 이상 집하는 이야기를 꺼내지도 반항하지도 않자 제가 그들의 모든 계획에 동의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서 더 이상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식탁에서는 어떤 주식이 유망한지, 어떤 투자 상품의 수익률이 높은지에 대해 공공연히 떠들었습니다.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마치 2억 원 대출이 이미 손에 들어온 것처럼 큰돈이 자신들을 향해 손짓하는 듯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민혁이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투자가처럼 행세하며 그럴듯하게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이미 생각하는 기능이 멈춘 채 집안일만 하는 로봇처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밥을 먹을 때마다 제 귀에 들리고 제 마음속으로 되뇌는 것이 김 변호사가 알려준 법 조항들과 다음 달로 다가온 전세계약 만료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심판의 시간은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어느 토요일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특별히 반찬 2가지를 더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민혁이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제육볶음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연이가 좋아하는 해파리 냉채였습니다. 식탁 분위기는 유난히 화기애애했습니다. 지연이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해서인지 기분이 좋아 보였고, 심지어는 난생 처음으로 제게 반찬을 집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참을 수 없는 조급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은행 가서 보증금 담보대출 바로 받을 거예요. 제가 반도체 주식 하나 봐둔 게 있는데 전문가들이 무조건 오른대요. 돈 벌면 바로 강남의 큰 집으로 이사가고 그때는 어머님 방도 햇볕 잘 드는 큰 방으로 드릴게요. 민혁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걱정 마세요. 이번에 제가 크게 한몫 벌게요. 앞으론 어머닌 그냥 편하게 복만 누리시면 돼요. 그들은 마치 제게 거대한 환상을 심어주려는 듯이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제 모든 것을 바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역겨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제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제가 통장이나 도장을 가지러 가는 줄 알았을 겁니다. 지연이와 민혁이는 해냈어 라고 말하는 듯한 자랑스러워하는 만만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몇 초 후 저는 돌아왔습니다. 제 손에는 통장도 도장도 없었습니다. 제가 든 것은 그날 법률구조센터에 메고 갔던 낡은 보자였습니다. 저는 식탁 앞으로 다가가 그들의 의아한 시선 속에서 보자기로부터 천천히 한 장 한 장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누구에게 건네지 않고 식탁 정중앙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제육볶음 접시 바로 옆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총 3가지의 서류가 놓였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가정법원의 선명한 붉은 직인이 찍힌 소송 접수증명원.
사건명은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였습니다. 두 번째는 법원에서 발부된 재산보전처분 결정문. 거기에는 희망신도시 3동 502호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전, 담보 제공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 수십 년간의 모든 은행 이체 내역 사본이었습니다. 제 쥐꼬리만 한 월급부터 마지막 노후자금까지 모든 돈의 흐름이 이민혁의 계좌를 향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기록들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급한 법률 의견 확인서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식탁에 뜨거운 김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의 얼굴에서 미소가 조금씩 굳어가더니 그녀는 소송 접수증명원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점점 커졌고 입은 살짝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민혁이의 얼굴은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의기양양한 붉은색에서 충격의 하얀색으로 그리고 마침내 죽은 사람처럼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가 귀신이라도 본 듯 서류들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제게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가장 차분하고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제 아들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말했습니다. 민혁아. 저는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정한 내 아들이 아니라 마치 낯선 사람처럼 그의 이름을 분명하게 불렀습니다. 이 집, 이 아파트는 내가 4억 원을 주고 너에게 사준 안온한 삶이었다. 이 돈은 내가 내게 비바람 피할 곳을 마련해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준우를 잘 키우라고 준 돈이다. 내가 모험하고 도박하라고 준 종잣돈이 아니야.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핏기 하나 없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내 돈이 너희를 편하게 해준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힘들게 살게 한 모양이구나.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될 생각들을 너무 많이 품게 했어. 그렇다면 내가 그 짐을 다시 걷어가야겠지. 저는 물컵을 들어 마른 목을 축였습니다. 나는 이미 법적 절차에 따라 이 보증금의 유일한 출자자가 나라는 사실을 법원에 증명했다. 법원도 내 재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고, 그러니 너희의 대출 계획은 여기서 끝이다. 마지막으로 저는 진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집주인에게도 정식으로 통보했다. 다음 달 15일이면 이 집의 전세 계약은 만료된다. 그때가 되면 그 4억 원의 보증금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 통장으로 직접 돌아올 것이다. 단 한 푼도 빠짐없이. 저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마치 나와 상관없는 일을 발표하듯 말했습니다. 너희들, 이제 이사갈 준비할 시간, 20날 남짓 남았구나.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지연이의 손에서 소송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몸이 휘청거리더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민혁이, 그는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분노, 그리고 한 줄기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마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순종적이고 글도 잘 모르며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도 가만히 있던 자신의 어머니가 이렇게 자신이 전혀 이해할 수도 저항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줄은. 그날 저녁의 음식은 아무도 다시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집에서 먹은 가장 속 시원한 밥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그들의 마지막 만찬을 준비했고 제 손으로 그들을 위한 심판의 종을 울렸습니다. 그 마지막 만찬 뒤후 그 집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연이와 저 사이에는 가장 거칠애 뿐인 위장마저 찢겨 나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를 어머님이라 부르지 않고 마치 제가 부모의 원수라도 되는 듯 원독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그녀와 민혁이의 싸움 소리는 날이 갈수록 격해졌고 처음에는 서로를 비난하다가 나중에는 히스테리에 가까워졌습니다. 다 당신 그 쓸모없는 엄마 때문이야. 평생 청소나 하던 거짓 깽깽이 같은 게 감히 우리한테 소송을 걸어. 최지연, 너 입 닥쳐.
내가 맨날 투자하라고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어. 이민혁, 당신 남자 맞아? 자기 엄마 하나 제대로 못 다루고. 이제 잘 됐네. 우리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저는 마치 남의 일처럼 옆방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싸움을 들으며 마음속에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짐을 쌌습니다. 사실 쌀 짐도 별로 없었습니다. 낡은 옷 몇 벌과 제 평생의 증거들이 담긴 양철 상자가 전부였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전에 투자한답시고 한도를 초과해 쓴 카드 몇 장 때문에 빚 독촉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4억 원이라는 가장 큰 미끼가 사라지자 은행 대출은 당연히 물거품이 되었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고금리 카드 이자는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활고와 곧 집을 잃게 될 거라는 공포는 그들의 가뜩이나 위태롭던 결혼 생활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이사하기 일주일 전 그들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준우, 제 가여운 손주는 지연이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울면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민혁이는 텅 빈 집에서 며칠을 홀로 보냈습니다. 이삿날 그가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우리 그 집 없으면 안 돼요. 엄마. 그는 길 잃은 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의 울음소리에 제 마음이 갈갈이 찢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이미 단단하게 식어버린 무쇠와 같았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혁아, 그건 내가 선택한 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란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분노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평온함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돌려받은 4억 원으로 서울의 어떤 집도 사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골로 부모님이 남겨주신 낡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돈의 일부를 들여 집 안팎을 새로 수리하고 새 창문과 문을 달았으며 마당에는 해바라기를 가득 심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의 대부분으로 읍내 시장 어귀에 작은 가게 하나를 얻었습니다. 저는 김치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아주 간단하게 선잔의 맛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평생 다른 재주는 없었지만 김치 담그는 솜씨 하나는 어머니께 제대로 물려받아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담근 배추김치, 깍두기, 파김치는 재료를 아끼지 않고 제대로 된 손맛을 낸 덕분에 금세 동네에 입소문이 났습니다. 매일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오가는 손님들을 맞고 시장의 왁자지껄한 소리를 듣고 공기 중에 섞인 장 익는 냄새와 신선한 채소 냄새를 맡으며 저는 전에 없던 충만함과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가 한가할 때 깡마른 유기견 한 마리가 가게 앞에서 서성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녀석의 눈빛은 마치 그 집에서의 저처럼 잔뜩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측은한 마음에 먹을 것을 좀 챙겨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녀석은 제 가게에 눌러앉아 가게의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녀석에게 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매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복이는 꼬리를 흔들며 제 뒤를 따르고 털북숭이 머리를 제 다리에 비볐습니다. 그 따뜻한 몸을 안고 있으면 대가 없는 사랑이 이토록 따뜻한 것이구나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읍내 은행나무 노인대학에서 가을 학기 수강생을 모집하기에 저는 서예반에 등록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품어온 꿈이었습니다. 그때는 가난해서 종이와 붓을 살 돈이 없어 그저 손가락에 물을 묻혀 책상 위에 글씨를 쓰곤 했습니다. 이제 저는 드디어 붓을 잡고 새하얀 화선지 위에 제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 거친 일을 한 탓에 손이 조금 떨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선생님은 제 글씨에 힘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가장 잘 쓴 작품은 조느를 살다라는 글귀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표구해서 제 김치가게에 걸어두었습니다. 가끔 민혁이와 준우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이 있고
저 박선자는 62의 나이에 비로소 제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으니까요. 해가 지고 저는 가게 문을 닫고 보기와 함께 시골길을 산책합니다. 저녁 바람이 논두렁을 스치며 향긋한 냄새를 실어옵니다. 저는 하늘가의 찬란한 노을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 공기 속에는 소독약 냄새도 숨막히는 침묵도 없는 오직 자유와 새로운 시작의 냄새뿐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제 것인 소박한 행복이었습니다.